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 축포가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 엔비디아 극찬, 역대급 배당. 모든 숫자가 전성기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3시간 뒤 같은 회사에서 9만 명이 역대급 선언을 했습니다. 찬성률 93%. 반도체 공장은 고작 28분 멈췄을 때 500억 원이 증발한 곳입니다. 이 공장이 18일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10조 원짜리 긴급 수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올해 벌어들일 돈이 아니라 올해 쏟아부을 돈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10조 원. 삼성전자가 2026년 한 해 동안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금액이거든요. 전년 대비 20%나 뛰어오른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냥 공장 하나 더 짓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평택 5공장의 설비 구성을 통째로 갈아엎고 로봇, 전장, 의료기술 분야까지 대규모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반도체만 하던 회사가 갑자기 사업의 판 자체를 뒤집겠다고 나선 거죠. 숫자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전성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주주총회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 매출 334조 원, 배당금까지 대폭 늘렸고 16조 원어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축포를 터뜨릴 만한 선물 세트였죠. 주총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 쪽 소식은 더 화려했습니다. HBM4,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인데요. 이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직접 어메이징이라고 극찬한 겁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회사의 수장이 삼성 기술에 감탄사를 날린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MD까지 삼성을 차세대 AI 가속기의 우선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까지 삼성을 선택한 겁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2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시장도 기술도 실적도 전부 삼성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모든 지표가 좋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거든요. 실적이 좋고 기술이 인정받고 주가 전망도 밝은 회사가 왜 유독 올해 역대급 규모의 투자를 이렇게 급하게 결정했을까요? 보통 잘 나가는 회사는 여유를 부립니다. 투자도 단계적으로 하고 리스크도 분산시키죠. 그런데 삼성은 마치 뭔가에 쫓기듯 110조 원이라는 실탄을 한꺼번에 장전한 겁니다. 주주총회장의 환호 뒤에 카메라가 비추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 110조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라 위기 돌파용 긴급 수혈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거 이해하려면 그날 주총장 바깥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화려한 축제의 뒷문을 열면 전혀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불과 3시간 뒤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전혀 다른 선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을 공식 선언한 겁니다. 찬성률 93.1%.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치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9만 명의 노조원이 한 목소리로 파업에 동의한 거죠. 1000조 원 시총 축포와 총파업 선언이 같은 날 터진 겁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벌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노조원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초과이익성과급의 상한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에는 천장이 있었던 거죠. 회사 이익이 2배로 뛰어도 3배로 뛰어도 성과급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호황이든 초호황이든 받는 돈은 비슷한 셈이니까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로 폭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호황을 타고 있는 경쟁사가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회사가 잘 벌면 직원도 그만큼 가져가는 구조로 확 바꿔버렸죠. 결과는 역대급 보상이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계에서 같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쪽은 역대급 보너스를 받고 한쪽은 천장에 막혀 있으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우리만 왜 이러냐는 박탈감이 공장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사측도 이 분위기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부문 총괄인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 경쟁력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거죠. 경영진 스스로가 문제를 인정한 마당이었으니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결을 기대했을 겁니다. 사측이 내놓은 카드는 이랬습니다.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지급, 거기에
최대 5억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주택자금 대출. 얼핏 보면 꽤 파격적인 조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원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달라는 것. 천장을 부숴달라는 거였죠. 사측은 여기에 끝내 선을 그었습니다. 상한선 폐지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을 없애는 순간 반도체뿐 아니라 삼성전자 전체의 보상 체계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가전, 모바일까지 모든 사업부가 같은 요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카드는 잔뜩 깔렸는데 정작 핵심 카드에서 양쪽 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거죠. 이제 이재용 회장이 110조 원을 긴급 수혜란 맥락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바깥에서 보면 기술 투자, 미래 성장 전략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 보면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내부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위기를 바깥의 성장 모멘텀으로 돌파하려는 고육지책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대규모 투자를 터뜨려서 시장과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삼성은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내부의 균열을 외부의 폭죽으로 덮으려 한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대부분은 제대로 모릅니다. 파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클린룸이라고 불리는 초정밀 무菌실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 라인이 한번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고작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고작 28분이었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밥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죠.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긴 했지만 최소 20분간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20분이면 별일 아닌 것 같죠? 일반 공장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기계 다시 켜고 이어서 돌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클린룸이라는 공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기 중 먼지 하나가 수십억 원짜리 제품을 망칠 수 있는 초정밀 무균실이거든요. 이 안에서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전력이 끊기는 순간 이 진공 상태가 무너집니다.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증착 공정 중이던 반도체 위의 물질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죠. 마치 수술 도중에 수술실 전등이 꺼진 것과 비슷합니다. 환자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모든 장비가 멈춰버린 거예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웨이퍼 최대 6만 장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수백 개의 반도체 칩이 나오거든요. 6만 장이면 수천만 개의 칩이 사라진 셈입니다. 손실에 500억 원. 28분 만에 500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전당으로 따지면 1분에 거의 20억 원씩 타들어간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500억 원은 그날 당장 장부에 찍히는 눈에 보이는 손실이었을 뿐입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한번 최적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온도, 압력, 화학물질의 배합, 장비의 미세한 세팅까지 수천 가지 변수를 하나하나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전력이 끊기면 이 모든 세팅이 틀어집니다. 장비를 다시 켠다고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업계에서는 한번 공정이 멈추면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을 최적 상태로 되돌리는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고작 28분의 정전이 몇 달치 생산성을 갉아먹은 겁니다. 이제 이걸 18일간의 총파업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28분에 500억 원이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규모가 나옵니다. 물론 파업이 정전과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관리 인력이 최소한의 라인을 유지할 수도 있고 자동화 설비가 일부 공정을 돌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은 냉정합니다. 영업이익 손실만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9조 원, 중간값을 잡아도 7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분기 영업이익에 맞먹는 돈이 파업 한 번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부에 찍히는 손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삼성전자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몇 조 원 손실은 한두 분기 안에 만회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의심받은 공급 안정성이라는 신뢰는 돈으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고객들은 단순히 좋은 칩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수량을 약속한 품질로 넣어줄 수 있느냐를 봅니다.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고객사들은 즉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선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삼성이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밖에서 그 불빛을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상대. HBM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지금 삼성이 스스로 만든 이 균열이 누구에게 기회가 될지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HBM4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시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기성복 같은 물건이었거든요. 규격이 정해져 있고 어디서 만들든 스펙만 맞으면 됐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격 싼 쪽에서 사다 끼우면 그만이었죠.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결국 가격 경쟁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HBM이 이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HBM은 고대 여폭 메모리,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 옆에 딱 붙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이 물건은 기성복이 아닙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거든요. 고객사의 AI 칩 설계에 맞춰서 열 배출 구조부터 전력 효율, 데이터 전송 경로까지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설계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GPU에 들어갈 HBM은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어야 하고 AMD 것은 AMD에 맞춰야 하는 거죠. 납품이 아니라 동맹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서 삼성의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GTC 2026년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삼성 HBM4를 직접 극찬했고 AMD까지 삼성을 우선 공급 업체로 찍었으니까요. 기술 시험은 통과한 겁니다. 성능표만 놓고 보면 삼성은 SK 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죠. 하지만 맞춤 정장에는 기성복과 결정적으로 다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납기입니다. 기성복은 한 공장에서 물건이 안 나오면 다른 공장에서 사면 됩니다. 하지만 맞춤 정자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미 내 몸에 맞춰 재단이 들어간 옷이니까 다른 가게에서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와 수개월간 공동 설계한 제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급이 끊기면 다른 업체 것으로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성능보다 신뢰가 더 중요해진 거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건 부품이 아니라 리스크일 뿐이거든요. 업계 관계자들의 경고는 정확히 이 지점을 찌릅니다.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질수록 고객사와의 신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파업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데미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달 담당자들은 지금 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거든요. 공급망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삼성전자 항목 옆에 빨간 깃발이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이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선두를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없이 풀가동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객사들에게 우리는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는 거죠. 삼성이 안에서 불을 끄느라 허둥대는 동안 하이닉스는 조용히 고객사들의 신뢰 점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더 냉정한 분석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뒤집어 봐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루빈의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루빈 한 대에 들어가는 HBM만 해도 이전 세대의 몇 배입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 타이밍에 HBM 공급이 흔들리면 엔비디아 자체의 출하 일정이 미련하는 거죠. 젠슨왕 입장에서 삼성의 파업 뉴스는 기술 칭찬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엔비디아의 수십조 원짜리 수주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의 공급 불안정성을 약점으로 쥐고 납품 단가를 깎는 것. 같은 품질의 HBM이라도 삼성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하고 더 싸게 팔아야 하는 처지에 몰리는 거죠. 둘째, 더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아예 삼성의 HBM 할당 비중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삼성이 주던 물량의 절반을 SK 하이닉스로 넘기고 나머지를 마이크론에 새로 열어주는 거죠. 단가 협상이 아니라 공급선 재편입니다. 이건 한번 바뀌면 몇 년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거든요. 기술로는 이겼는데 사업에서 지는 역설. 씁쓸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기술을 시장에서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
밖의 경쟁자보다 안의 균열이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안의 균열이라는 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터져나온 한 발언이 삼성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파업 개시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초기 업노조 위원장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타났습니다.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파업의 정당성, 성과급 구조의 불합리함,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반부에 위원장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파업 기간에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명단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후 강제전배나 해고협의가 진행될 때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출근한 사람은 이름을 적어놓겠다. 그리고 나중에 구조조정이 올 때 그 사람들부터 잘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사측의 협조적인 직원을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신고센터 운영까지 예고한 겁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료의 출근 여부를 감시하고 제보하면 돈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어제까지 같은 클린룸에서 나란히 서서 웨이퍼를 다루던 동료가 오늘부터는 감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사내에 퍼지자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노조 강경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두가 희생하는 마당에 혼자 빠지는 건 배신이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노조원들 사이에서조차 불편한 기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을 달리하는 동료를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요. 파업에 찬성하는 것과 출근하는 동료를 적으로 모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몇 해 전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동료를 압박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노동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파업권이 보장되듯 근로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가장 미묘한 반응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파업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노조원이 아니니 파업 의무도 없고 정상 출근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노조원들 사이에서 그냥 연차 쓰고 집에 있겠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파업에 찬성해서가 아닙니다. 괜히 출근했다가 이름이 올라갈까봐 무서웠던 거죠. 자발적 파업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불출근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지는 앞서 본 정전 사태를 떠올리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8분의 전력 차단도 감당 못하는 공정인데 그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장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팀워크입니다. 한 공정의 미세한 이상을 다음 공정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 파트가 동시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클린룸 안에서는 서로를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나노미터 단위의 품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파업이 끝나고 다시 클린룸에 모였을 때를 상상해보면 어떻습니까? 옆에선 동료가 파업 기간에 나를 신고했을 수도 있고 내가 출근한 날짜가 어딘가의 명단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그 상태에서 0.1나노미터의 정밀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장비는 다시 켜면 되지만 한번 깨진 동료 간의 신뢰는 리셋 버튼이 없거든요.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감시자가 되는 순간 조직의 심장부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삼성이라는 담장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 하나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곳이 수천 군데나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선택 캠퍼스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삼성의 생산 라인에 생명줄을 걸고 있습니다. 특수가스를 납품하는 업체, 초순수를 공급하는 업체, 웨이퍼 운반 장비를 만드는 업체, 클린룸 필터를 교체하는 업체. 이 회사들은 삼성이 돌아가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삼성의 생산 라인은 실시간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고를 잔뜩 쌓아놓고 쓰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부품과 소모품이 도착하는 구조거든요. 이 시스템이 효율적일 때는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해줍니다. 하지만 라인이 멈추는 순간 이 효율성이 그대로 취약성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삼성 라인이 서면 부품 주문이 즉시 끊깁니다. 어제까지 바쁘게 돌아가던 협력사 공장이
하루아침에 할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삼성은 수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으니까 몇 주 정도는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니까요. 하지만 협력사들의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택 캠퍼스 인근에는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특수가스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직원 15명 안팎의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은 삼성라인의 가동 스케줄에 맞춰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가스를 실어보냅니다. 재고를 쌓아둘 창고도 없고 다른 거래처를 넓힐 영업력도 없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삼성 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라인이 멈추는 순간 주문이 끊깁니다. 첫 주에는 직원들 월급을 비상금으로 버텨봅니다. 둘째 주에는 거래, 은행의 대출 연장을 요청하죠. 셋째 주가 되면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무급휴직이냐 정리해고냐. 이런 회사가 평택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수백 곳입니다. 한 달 벌어서 그 달 월급 주기도 빠듯한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삼성 담장 안에서 벌어진 노사 갈등의 파편이 담장 밖에 수천 가구 밥줄을 직격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자동화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사람이 안 나온다고 바로 라인이 서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전례가 있거든요. 2024년 7월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했을 때 업계는 긴장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파업이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참여 인원은 노조원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핵심 라인 엔지니어 상당수가 출근을 선택했고 관리직과 비노조원들이 빈자리를 메웠거든요. 결과적으로 평택과 화성 공장의 생산 라인은 거의 정상 가동됐습니다. 파업은 했지만 공장은 돌아간 거죠. 사측도 안도했고 시장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삼성 주가는 파업 기간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 경험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삼성은 파업해도 괜찮다. 라인은 안 멈춘다. 자동화가 다 해결해준다. 지금도 이 공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공식을 2026년에 그대로 대입하는 건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규모가 다릅니다. 노조원 9만 명.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70%에 육박하는 숫자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9만 명의 대다수가 반도체 핵심 부문인 DS 사업부 소속이라는 겁니다. DS가 뭐냐면 디바이스 솔루션즈, 삼성의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조직이거든요. 주변부가 아니라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 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자동화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장비 세팅을 조정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수율을 관리하는 건 결국 엔지니어들의 몫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거 빠지면 자동화 설비도 제 성능을 내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파업이 현실이 되면 그 여파는 삼성과 협력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거든요. 삼성전자 하나의 수출액이 웬만한 나라 전체 수출액보다 큰 수준입니다. 삼성 반도체 출하가 줄어들면 그달의 대한민국 수출 데이터가 직격탄에 맞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흔들리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삼성 주가가 흔들리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같이 흔들립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노후, 자금이 삼성전자라는 배 위에 함께 실려 있는 셈이죠. 삼성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체온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충돌의 끝에서 과연 누가 이기는 걸까요? 사측이 이기는 걸까요? 노조가 이기는 걸까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 싸움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더 선명해지는 결론이거든요. 노조 스스로가 내놓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의 손실은 약 10조. 직원들의 임금 손실은 4천억 원 수준이라고 노조가 직접 계산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유리한 카드였던 거죠. 우리는 4천억 원을 잃지만 회사는 10조 원을 잃는다. 25대 1의 비율이니까 버티기 싸움에서 회사가 먼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으로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파업으로 삼성의 영업이익이 10조 원. 날아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노조의 계산기는 담지 못했거든요. 회사의 이익률이 박살나면 경영진이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투자 예산입니다. 올해 11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한 그 돈이 줄어드는 거죠. 신규 라인 증설이 미뤄지고 차세대 기술 개발에 들어가 연구비가 깎이고 인수합병 계획이 축소됩니다. 투자가 줄면 뭐가 달라지느냐? 삼성이 미래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집니다. 파이가 작아지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영업이익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면 성과급 재원이 쪼그라듭니다. 노조가 그토록 원했던 성과급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천장을 없애달라고 싸우는데 싸우는 동안 방 자체가 작아져 버리는 역설이죠. 상한선을 폐지해봤자 나눠줄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면 더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투자가 줄어든 삼성이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K 하이닉스의 격차를 더 벌리고 마이크론에게까지 따라잡히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 몇 년 동안 삼성의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실적이 하락하면 인력 구조 조정 압박이 커집니다. 파업으로 이 자리를 지키려 했는데 파업의 후폭풍으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사측이라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파업을 강경 진압해서 단기적으로는 라인을 지켰다고 칩시다. 그래도 엔지니어들의 마음속에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핵심 인재의 이탈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성과급 상한도 없고 노사 관계도 안정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이력서를 고쳐 쓰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팀 단위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반도체 기술은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사람이 떠나면 기술도 같이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 직원들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뿐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계좌,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보험사의 운용, 자산까지 전부 영향권 안에 들어옵니다. 삼성이 기침하면 한국 금융시장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의 본질입니다. 사측이 이기면 노조가 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지는 겁니다. 노조가 이기면 사측이 지는 게 아니라 역시 둘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파편은 삼성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체에 흩뿌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정말 없는 걸까요? 첫 번째, 미래는 이겁니다. 5월, 부만 명이 클린룸을 비우고 나옵니다. 평택 캠퍼스에 불이 꺼지고 실시간 공급망으로 연계된 수천 개 협력사의 공장도 하나둘 멈춰섭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조달 담당자들은 삼성 항목 옆에 빨간 깃발을 꽂고 대체 공급선 확보에 들어갑니다. 하이닉스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론까지 HBM 3위 양산 체제를 갖추고 삼성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삼성이 비운 자리에 두 개의 경쟁자가 동시에 달려드는 겁니다. 공급선이 한번 갈아타면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은 처음 계약을 따낼 때보다 몇 배는 더 들거든요. 파업이 끝나고 라인을 다시 켜도 수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수개월. 그 수개월 동안 글로벌 HBM 시장의 판도는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이건 삼성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대만, 한국이 국가 단위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터거든요. 각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칩스법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풀렸고 인텔, TSMC, 삼성 모두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아시아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죠. 자국 내 생산 비중을 확 끌어올려서 공급망 주도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더 무섭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막혀서 최첨단 장비를 못 들여오는데도 국가 반도체 펀드 3기를 통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독자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CM액이나 CXMT 같은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첨단과 거리가 있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방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0%를 쥔 채 흔들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공장도 가동이 시작했고 일본 구마모토 공장까지 풀가동에 들어갔죠. 글로벌 분산까지 해내면서 독주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한국의 무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입니다.
그중 하나가 내부 전쟁으로 스스로 무너지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반도체 패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출 데이터 타격은 그래도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지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대한민국에게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입니다. 이 척추가 삐끗하면 환율이 요동치고 국가 신용 등급에 물음표가 붙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방어선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거죠. 삼성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배 전체를 흔드는 파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는 정반대입니다. 5월이 오기 전에 테이블로 돌아오는 거죠.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당장 없애는 건 사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단계적 상향 모델을 도입하는 겁니다. 올해는 상한선을 20% 올리고 내년에 다시 20%, 3년 안에 SK 하이닉스 수준의 이익 연동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죠. 노조도 한 방에 천장을 부수진 못하더라도 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확인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 가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엔지니어를 위한 별도 기술 인센티브 트랙을 만드는 거죠. HBM 수요를 끌어올린 팀, 차세대 공정을 안착시킨 팀에게는 기존 성과급과 별개로 프로젝트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전사 보상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핵심 인재의 보상을 높일 수 있는 우회로인 셈이죠. 노조 역시 동료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극단적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내 일자리도 산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요구사항을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단계적 합의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3월이거든요. 5월까지 남은 시간이 2달도 채 안 됩니다. 이 2달 안에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쪽이라도 의자를 걷어차면 그 순간 첫 번째 미래로 직행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길이죠. 매일매일이 카운트다운이고 타협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장전한 110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탄. 평택 5공장 재편, 로봇과 전장과 매드테크 인수합병, 차세대 HBN 연구개발. 이 모든 청사진은 종이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클린룸에 서서 나노미터 단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이 돌아서면 110조 원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의 미래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가, 그리고 이 나라 경제의 체온이 5월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고 있습니다.